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관해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고 부합, 혼합, 가공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부합, 혼합, 가공 중에서 부합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부합, 혼합, 가공은 첨부라는 제도의 일종인데요. 첨부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가 되거나 섞이거나 또는 남의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데 그 중에서 부합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부합이라고 해요. 이 부합에는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제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예요. 부동산의 물건이 365페이지에 보면 부합이라고 해서 256조가 있어요. 부동산 A의 부합이라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창문틀을 주문해서 창문틀을 붙였고 문짝을 붙였다. 공조시설을 확 붙여버렸다. 이런 것들은 다 그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이 되어버리면 전체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요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를 해요. 수목,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런 게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다 하더라도 256조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그렇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야에 을이 권한 없이 나무를 식재했을 때 그 나무는 임야 소유자에게 속한다가 우리 판례예요. 건물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어요. 건물에 건물이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을이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에 속한다? 갑소유에 속한다. 우리 판례 증축한 부분의 면적이 기존 건물의 면적보다 훨씬 크고 가격도 기존 건물의 가격보다 훨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속한다. 왜? 256조 1항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나무를 식재하거나 건물을 증축한 을이 정당한 권한에 터잡아 부속시킨 때에는 이때는 요 부분만큼 따로 부속시킨 자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이때 부속이라는 말 속에는 독립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왼쪽 경우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나무를 심었다. 그럼 정당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독립성이 인정되죠. 그때는 을 소유 이렇게 되겠죠. 건물도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을 했고 그럼 정당하게 증축을 한 거죠.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럼 이 증축한 부분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을 소유가 되고 따라서 이 건물은 갑, 을이 구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256조 조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조문 확인하시고 한 장 넘겨보면 양가로 2번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 효과 동그라미 3번 첫째, 둘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셋째, 건물 부합이 있고 넷째, 수목의 부합이 있어요. 자, 건물 부합을 보면 두 번째 줄 일단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을 때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타인 소유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그 증개축 부분은 누구 소유냐?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타인 권원에서 증개축했고 그 증개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개축한 자의 소유가 된다. 넷째, 수목.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이 되죠? 그렇죠? 네.
따라서 권한 없이 제3자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합니다. 반면에 정당하게 나무를 심었다. 그럼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부합과 관련된 그 셋째, 넷째 요거를 조심해서 봐주시면 돼요. 됐지요? 그 다음 이제 369페이지로 가면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조문이 두 개가 있죠. 213조하고 214조하고. 일단 214조는 두 번째 줄에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다 뭐기도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예방과 함께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본권 있는 점유자는 거절할 수 있네요. 그럼 결국 213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본권이 없는 즉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침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 그랬죠?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과는 관계없이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안 돌려주면 갑은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제3자에게 빌려줬다면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 조문을 통해서 일단 요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에서 조심하실게요. 상대방이 누구냐? 요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요런 게 하나가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갑은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일단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토지 반환.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겠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토지에? 그럼 요 땅 돌려달라 소리는 갑은 요 땅 점유자한테 해야 되죠? 요 땅 점유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 우리 점유권에서 사실상 집에서 제가 하나 기억하시라는 게 있었어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점유자가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철거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만 할 수 있으니까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거고요. 토지 반환 청구권은 토지 점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점유자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다라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직 무허가라서 등기를 못 갖춰서 병한테 등기를 못 넘겨줬어요. 점유만 넘겨줬어요. 이때 병 등기 안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병 건물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없죠. 186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돼 있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죠. 건물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는 건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 판례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을이란 놈이 갑소유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홀랑 병한테 팔아먹고 잠수를 탄 상황이에요.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고 뭐 밀항했다는 소문도 있고 산동 지역에서 봤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 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병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갑은 철거 청구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때 우리 판례가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했을 때 고민하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건물 철거 청구는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즉 건물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없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병은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은 없으나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판례가. 이 말은 병은 소유권은 없으나 소유권은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은 없으나 소유권은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이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은 없으나 그 건물을 철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따라서 그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네.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을이 이걸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거 청구? 이건 안 되죠. 그 갑이 을한테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면 갑은 을은 뭐라 그래요? 내 건물에서 내가 왜 나가냐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을은 이렇게 말 차라리 철거를 청구해라 자식아. 내가 내 건물에서 왜 나가냐 자식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뭐를 청구 못해요? 퇴거는 청구 못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소유권에 터자면 물권적 청구권에서 까다로운 판례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결론 기억하는 거예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다음에 병에게 임대를 해서요. 현재 얘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을은 병은 건물 임차인이에요. 이때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퇴거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거. 갑이 병한테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죠? 그럼 당연히 갑은 퇴거 청구 못해야 되죠? 판례예요. 이것도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면 되죠? 승소를 했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오한말을 딱 들고 집행하러 갔어요. 철거를 하려고. 병이 살고 있네? 병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못 때려부셔요? 때려부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죠. 그래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 이 상황.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요거 하나 하고. 을이 무단 건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이 설령 등기하지 않았다. 병은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단 건물을 지은 놈이 병에게 임대했을 때 그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뭔 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조문 아까 조금 전에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 일단 213조 외우셔야 되고 판례 요 세 가지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났어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이제 공동소유 봅니다. 372페이지. 자, 372페이지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는 오른쪽에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여럿 있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합유, 총유를 뺀 나머지는 다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유, 총유를 뺀 나머지는 다 공유. 그러니까 합유와 총유를 먼저 개념 잡으셔야 되는데 합유는 동업계약 관계 소유 형태예요.
즉 법률 규정이나 양정에서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라고 되는데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목적으로 약정한 게 조합이에요. 결국 조합계약이에요. 조합계약이란 건 동업계약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합유는 동업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소유 형태입니다. 이때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는 거 하고요. 합유물 분할할 수 없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뭐가 없다고요? 합유물을 분할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합유물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의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물의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물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표 안에 있는 세 가지 머릿속에 일단 넣으세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합의자 전원 동의를 요한다.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합의자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합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 지분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 하나 추가. 공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요. 공유지분은 상속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유는 동업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유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이 상속인에게는 지분을 상속되지 않고 지분을 정산을 해주고요. 사망한 합의자의 지분은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합니다. 요거. 그래서 합의에 대해서는 동업계약관계의 소유 형태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합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요한다.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그리고 나중에 분할의 자유는 없어요. 근데 분할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 동업계약관계가 끝났을 때 조합체 해산. 조합체 해산 뭐 멋있는 것 같죠? 무슨 단체 해산처럼? 아니, 동업계약관계가 끝난 경우예요. 또 하나가 합유물을 팔았어요. 그럼 쪼개야죠? 이때는 분할이 가능해요. 이때 분할할 때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합유는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 총유는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 소유.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 소유. 비법인 사단이란 설립 등기를 갖추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동창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일진회, 예? 교회, 종중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단체긴 하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요.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창회가 회원들 돈을 모아서 동창회관으로 쓰려고 건물을 샀어요. 동창회 소유죠. 그런데 동창회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원들 공동 소유라고 해서 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원들 공동 소유라고 한 거죠. 지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유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다. 그 다음에 총유물 처분 변경은 총회결의, 보존도 총회결의. 총유물 조문 자체는 총유물 관리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의한다고요? 총회결의. 이때 관리 속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가. 관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존, 이용, 계량. 그런데 합유물이나 공유물은 보존 행위 많은 각 공유자나 각 합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이 있어요.
총회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냥 관리는 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돼 있지 보존은 각자 할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유물은 보존 행위도 뭐에 의해야 된다?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거 일단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총유물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이 쫓아서 해요. 이걸 크로스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총유물 관리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해요? 총유물 사용 수익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관리 처분이 총회 결의고 사용 수익이 정관 기타 규약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조문 2개 외워두시면 돼요. 총유물. 비법인 사단소유 형태다. 지분이라는 게 없다.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보존도 총회 결의에 의해야 된다. 총유물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 딱 이렇게만 버렸어요. 딱 총유는 넣어두시면 돼요. 더 깊이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비법인 사단이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공유를 정념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공유를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373페이지 공유가 나왔습니다. 공유는 일단 나중에 정리할 때 두 덩어리로 정리하셔야 돼요. 지분과 관련된 거 한 덩어리 정리하셔야 되고요. 공유물에 관련된 거 한 덩어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과 공유물을 일단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갑, 을이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갑이 2분의 1 지분이 있고요. 을이 2분의 1 지분이 있어요. 요게 지분이고 이게 공유물이에요. 가끔 저한테 상속받았는데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아, 이거 팔아먹고 싶은데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거 파세요. 이거 담보로 제가 돈을 빌리세요. 아이 동의를 안 해준대. 아이 괜찮아 이거 하자. 아이 말이 되냐. 아니 이거를 팔 때는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거 팔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돼. 그래 이해를 못 하세요. 지분과 공유물을 구별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지분과 공유물을 구별하자. 그게 출발이에요. 공유물.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도 따로 나눠져 있어요. 지분과 공유물에 관련된 지문, 조문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시고 공유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물건은 하나, 소유권 하나, 그런데 소유자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쪼개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쪼개서 갖고 있는 불량적 일부분을 뭘 한다? 지분.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침해되면 판례는 소유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하는 게 지분입니다. 어쨌든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공유물이 상속재산이에요. 갑이 사망했고 을병정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을병정 동업계약관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유. 그래서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소유 형태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예? 머리 팍 박으세요. 뭐가 있다고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공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공유의 성립,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있겠지? 넘어가면 돼요. 자, 374페이지 지분이 나왔습니다. 지분은 소유 비율을 말합니다. 소유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지분 비율은 당사자들 약정해야 하거나 법률 규정해야 할 텐데 지분 비율이 불분명하다. 외웁니다. 균등 추정. 지분 비율이 불분명할 때는 뭐라고요? 균등 추정. 양가로위의 두 번째 줄. 374페이지 밑에 양가로위의 두 번째 줄. 균등한 것으로 추정. 본다 아니에요. 추정한다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해서 지분은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의 성질을 가짐으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건 지분 자체를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고요.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분의 탄력성 개념 하나.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어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공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 지분과는 달리 공유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분은 어떻게 된다? 상속.
근데 상속인이 없어. 또는 공유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무주의 공유지분이 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그냥 내깔려두면 이거 어디로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267조를 만들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면 이 두 놈의 지분 비율이 1에 가까워지지요. 그걸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게 오른쪽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동그라미 큰 4번에 보면 공유물 이용관계라고 박스가 있고 암기 이거 안 외우고 공유가 어렵다고 자꾸 그거 부관 조문 안 외우고 어렵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일단 여기 있는 거 머릿속에 있으면 암기예요. 일단 공유물 사용수익은 뭐라고 돼?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건 지분 자유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상담을 오셨어요. 각과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갑이 이렇게 한 반 정도를 쓰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을이 와가지고 요 사용료 내놓으라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내놓으라 그런데 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줘야죠. 그랬더니 아니 갑은 2분의 1 지분만큼 쓰고 있는데 왜 사용을 수익을 줘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을의 지분도 여기에 효력이 미치걸랑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을 기억 안 나세요? 공유 지분이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치니까 공유물은 지분 비율로 공유물을 전부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대. 근데 이 사람은 왜 지가 단독으로 쓰고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쓰고 있으니 그게 아니고 전부를 6개월씩 써라 이런 뜻이에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건 지분 비율만큼 쪼개서 쓰는 게 아니고 갑도 전체를 을도 전체를 6개월씩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란 자가 무단으로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든 을이든 자신의 지분 전부가 침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264조 공유물 처분 변경은 어떻게 돼요? 처분 변경. 공유자 전원 동의. 근데 관리는 지분 과반수라고 돼 있죠. 요게 또 중요해요. 관리. 근데 관리가 아까 뭐뭐가 있었죠? 보존, 이용, 계량. 그 중에 보존은 따로 떼가지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각자가. 그럼 요 두 놈만 지분 과반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는 이 관리, 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더 확장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둘이 합의만 하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반수니까. 갑은 을병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결국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조금 확장하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지분 과반수로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째,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좀 전에 2분의 1 이거 과반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따라서 특정 부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만약에 3분의 2야. 그럼 얘가 3분의 2만큼은 지가 쓰겠다고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도 관리로 봐요, 우리 판례가.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임대. 빌려주는 거. 얘가 을병 동의 없이 정한테 빌려줬어. 괜찮아요. 임대도 뭐라고요? 관리. 이럴 때 을병은 얘한테 땅 돌려달라 못해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차입만 달라 그래야지 정에게 달랐을 때. 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가 단독으로 빌렸으면 얘는 땅 내놔 할 수 있어요.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이건 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유효하다. 이렇게. 세 번째가 상가 건물이 있어요. 가불변 공유예요. 임차인 정이 있어요. 얘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터잡아 갱신을 요구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요것도 관리. 그래서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 우리 판례. 예? 그래서 3개.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는 관리 방법 3개.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임대. 임대는 임대라고 직접 안 나오고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죠? 임대를 하는 게 제3자로 하여금 쓰게 하는 거잖아. 다른 말이죠. 같은 말이지. 임대 이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거야. 써드릴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이렇게. 다 관리 방법에서 뭐로 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 상가 건물.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네. 그 다음에 266조는 공유물 부담이라고 세금. 예를 들어서 이 땅에 90만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럼 30만 원씩 부담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얘가 60만 원 부담하고 15만 원씩 부담하면 되죠. 이렇게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자식이 안 내. 안 내고 버텨서 1년 지났어. 그럼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66조.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데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할 수 있다. 이때 요거 형성권입니다. 의무를 위반한 공유자는 거절 못해요. 팔아야 돼요, 지분. 그런데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 돼 있고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지분 매수할 때, 매수 청구할 때 그냥 팔아라가 아니라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요. 보통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매수 청구로 끝이 나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그걸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석하면서 단순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안 돼 있고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처럼 청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에이 그냥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할 수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네 그렇게 됐어. 끝났어. 아우 허리 아파. 아우 허리 아파. 자 밑에 보존행위의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면 전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2분의 1 지분인 두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해 다른 사람은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있다 그랬죠?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4번 공유부동산에서 제3자가 원인 무효로 등기를 넘겨갔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양가로 2번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밑에 현재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다.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아까 여기 보세요. 요거죠? 요거 관리예요. 관리.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나 퇴거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안 된다. 뭐만 할 수 있다? 차임 달라. 얘한테 뭘 달라고요? 차임 달라. 근데 차임을 이 자식이 다 받아버렸어요. 얘네들이 얘한테 차임 달라 할 수 있는데 얘한테 다 줬는데 그럼 얘네 둘은 쫓아갖고 왜 내가 받아야 될 차임을 네가 받았냐 이 자식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겠죠.
정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한테는 차임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 차임을 갑이 다 받아버렸다면 갑한테는 차임 청구가 아니라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 오른쪽 3번이 좀 전에 말씀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 수인의 공유일 때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관리. 따라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 3가지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아까 공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던 땅에 갑이 건물을 지어요.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에 갑이 건물을 짓는 것은 관리행위인가요? 처분행위인가요? 변경행위인가요? 변경이죠. 나대지를 대지로 변경시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공유자 전원 동의를 요한다. 동그라미 2번. 공유하는 나대지 위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 건축 행위가 가능한가? 이건 뭐다? 변경이다. 따라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땅을 얘가 지금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얘가 6분의 1씩. 아까 얘가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걸 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건물까지 지어봐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관리를 넘어서는 거다. 뭐다? 이건 변경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전원 동의를 받아라. 그렇죠?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부담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는 필요 없고 이제 379페이지 분할만 남았습니다. 자, 공유물과 관련된 조문 아까 외웠고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몇 개 체크했고 공유물에서 마지막에 분할이 나와요. 379페이지 맨 밑에 공유물 분할이 있죠. 일단 한 장 넘기면 공유물 분할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단 분할이 제한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라든가 집합건물 공용 부분 같은 것들은 분할 금지된다 그랬죠. 이렇게 법률에 규정해서 그 분할이 금지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268조 1항.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어. 그러나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걸 불분할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식 용어여서 최근에는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년을 넘지 않아야 돼요? 5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금지 특약 할 수는 있는데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수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규정에서 금지가 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금지 특약이 없다면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분할의 자유. 갑을병이 공유하는 땅이 있는데요. 상속받은 거예요. 3분의 1씩 똑같이. 근데 이 갑이란 놈은 후레자식이야. 아버님 묘지에 때도 다 잘 안 들어섰는데 이 자식은 자기는 이걸 쪼개재. 을병은 아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상속재산을 쪼개냐. 좀 두자. 얘네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근데 얘는 분할을 원해. 분할을 청구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을병?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거절할 수 있다면 분할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분할 자유가 있다는 건 어느 한 사람이 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분할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 그래서 분할의 자유가 있을 뿐 불분할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겨요. 우리 판례예요. 이때 요 분할 협의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분할할지를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협의는 분할 여부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됩니다. 그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물을 쪼개는 경우, 팔아서 돈을 쪼개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분을 가격으로 배상해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협의해서 분할하면 돼요. 협의가 되면 협의 내용대로 분할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돼.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 뭘로 가는 거야? 재판. 요 재판이 공유물 분할 재판이고 이 재판에 터잡아 나오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형성권에 터잡은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법원이 분할을 해줘 버려요. 여기 재판 분할입니다. 근데 이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요. 하다 안 되면 대금 분할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금은 팔아서 돈을 쪼개는 거죠. 법원이 수의계약으로 파는 게 아니고 경매 절차로 들어가요. 공유물을 경매를 해요. 그럼 경매법원에 일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웬만하면 경매법원에 떠넘기지 마라. 웬만하면 분할해라. 예? 그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하다 안 되면 대금 분할인데 현물 분할할 때 도저히 이렇게 분할하려고 그랬더니 가불병이 막 목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어. 경매하려고 그랬더니 가불병이 죽어도 안 된다 막 난리가 났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이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판에는 이게 없어요. 가격 배상이 없어요. 근데 가격 배상 판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 그럼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려운 이렇게 말하는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말해요.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가격 배상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 분할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 안 되니까 가격 배상이 인정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현물을 취득하는 자. 아유 말도 베베 틀어요. 자기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현물을 취득하는 자. 얘가 3분의 1인데 전부를 취득해서. 그럼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현물을 취득했죠. 이 현물을 취득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과부족을 돈으로 지급하는 형태, 이 가격 배상이죠. 이거를 가격 배상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분할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가격 배상이라고 말을 안 해. 절대. 말을 안 하면서 뭐로 가요?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가격 배상을 가격 배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의 일종으로?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판례. 자, 그래서 일단 380페이지 분할의 자유가 있지만 분할 금지적 경우나 법률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의 원칙이고 재판 분할이 예외다. 그리고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분할이 되면 공유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장래효예요. 다음 페이지 분할의 비소급표. 다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소급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 소급표가 없어요. 없는데 뭐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합니다. 이거 소급시키지 않으면 세금을 2번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비소급표, 장래효지만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가불병이 땅을 이렇게 쪼갰어요. 현물로. 그래서 각각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이 병이 취득한 땅에 하자가 있네. 갑을이 취득한 땅은 공장을 짓는 데도 좋고 아파트를 짓는 데도 다 좋은데 병이 취득한 땅을 삽질을 딱 했더니 안반이 그냥 한 300m까지 뚝 또 아리를 틀고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을 취득했어. 병은. 좀 억울하죠? 안 억울한가? 억울하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져라.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라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래야 병이 좀 덜 억울하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자, 4번만 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고요.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랬죠. 땅 말고 지분.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을 딱 설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공유물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는데 현물 분할을 했어. 현물 분할을 했는데 요렇게 했어. 갑과 을이. 요거는 갑, 요거는 을. 요렇게 분할을 했어요. 이때 이 병의 공유 지분에 있던 갑의 공유 지분에 있던 병의 저당권이 요 갑이 취득한 부분으로 집중되면 병 뚜껑 열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럴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의 저당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때 병의 저당권은 누구 지분 위에 있었어요? 갑의 지분. 근데 갑과 을의 공유물을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을 해버렸어요. 지들끼리. 병 엿먹으라고. 이럴 때 병의 공유 지분이 여기에 집중되면 병 진짜 열받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그럴까요? 집중되지 않는다 그러겠죠. 예? 안 그럴까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아니 이렇게 했다니까. 갑과 을이 병 엿먹이려고. 그럴 때 우리 판례 병의 지분이 갑이 취득한 부분으로 집중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게 4번이에요. 굵게 돼 있잖아요. 그거 넣으세요. 지분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그걸 왜 생각해요? 두 사람이 공유하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공유하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게 아니에요. 공유하는 토지 한 공유자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이렇게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일인의 공유자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지 그게 분할이 됐어요. 이럴 때 그 저당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지분권자가 취득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집중시키면 요따구로 분할하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집중을 시키면. 병 엿먹이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예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거고 그 집중되지 않는다가 어떤 의미지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시험 지문에 집중된다고 자꾸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아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집중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소유권 내용입니다. 합의총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봤고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은 이번 순환에는 개념만 좀 몇 가지 잡겠습니다. 400페이지 용익물권이 나왔어요. 용익물권은 타인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첫째로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 있습니다.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지자를 쓰고 있죠. 토지만을 객체로 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객체로 합니다. 자, 이때 지상권 의의가 있고요. 특징이 나옵니다. 취득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요. 187조에 의한 취득,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이것도 법률 행위 아닌 거죠? 네? 187조. 뭐 상속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요 명문 규정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민법에 2개가 있어요. 305조하고 366조. 임목에 관한 법률 6조에 하나가 있고요. 가등기담보법 10조에 있습니다. 총
4개가 있습니다. 요 명문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도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분묘 기지권과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요놈과 요놈 이 판례가 또 우글우글 있어요. 판례가. 그리고 이 판례가 다 비슷비슷해. 거의 일란성 쌍둥이랑 비슷해. 그놈이 그놈 같아. 여기서 또 유체 이탈을 경험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볼 거고. 어쨌든 이렇게 틀이 잡힙니다. 우리 임대차에서도 봤지만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존속기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지상권도 마찬가지. 용익물권도 남의 물건 쓰는 거니까 존속기간의 문제하고요. 갱신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효력이 나올 거예요.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 소멸이 나와요. 여기서는 특이한 소멸 사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수지상권이 나와요. 3개가 있어요.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요 2개는 아까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었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통 물어보면 어렵진 않은데 이 법정상권 판례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법정상권 판례를 사례 형태로 나오면 찍어야 돼요. 그때는 뭐 거의 손 못 댑니다. 다행스럽게 1.5문제가 나와요. 2문제, 3문제 나오면 큰일 나요. 1.5문제가 나와요. 1문제 또는 2문제가 나오는데 10년간 16문제가 나왔으니까 1.5문제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나오면 찍으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찍어. 네, 전부 다 찍어요. 제가 점유권 소유권 찍으라 소리 안 했어요. 제가 언제 전부 찍으라 그랬어요. 점유권 소유권 찍으라 소리 안 했어요. 저는 어디 중요한 거 나오니까 꼭 외우시고 맞춰달라 그랬었어요. 자, 401페이지에 보면 지상권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 토지의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의 뜻이에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각각 존재하게 되고 이 소유권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서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딱 제한돼 있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 당연히 수목에는 경작 대상이 되는 수목.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거? 농작물은 제외 이렇게 될 거예요. 수목 속에 농작물 포함시키면 좀 그렇죠. 농작물은 제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밑에 특징을 봅니다.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고요. 양가로 1번 일필토지 일부도 무방합니다. 양가로 2번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상권이죠.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인정되는구나. 즉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요건도 존속요건도 아니구나.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던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까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린관계 적용된다 그랬고요. 자, 조금 중요한 게 지료입니다. 우리 뒤에서 보시겠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차는 이미 봤어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라고. 따라서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임대차에서도 차임 지급은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데 지상권에는 좀 전에 조문 봤지만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무상지상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료와 관련된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지상권의 취득.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건 간단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 맺고 엔드 지상권 등기하면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187점 별거 없고 요게 문제가 돼요. 그 중에 요거.
요 두 개를 머리에 박습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공통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일 것. 이 공통요건이에요. 법정지상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은 일단 토지와 지상물이 존재하면서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이게 어찌어찌 달라졌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 달라졌어.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의 조문마다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305조는요.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럼 갑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얘가 전세권자고 갑은 뭐가 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요. 땅만. 또 왜 땅만 파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네. 땅만 팔아. 땅만 팔아. 제가 왜 땅만 팔았어? 이거 생각하지 마. 아, 팔았다는데. 네? 또 왜 팔았을까? 왜 쟤는 땅만 팔았을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땅을 팔았을 때 이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05조예요. 그래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게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됐죠? 366조는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게 실행이 돼요. 조문에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저당권이 시행돼서 뭐하고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두 가지 법정지상권을 머릿속에 딱 담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02페이지 법정상권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40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403페이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403페이지 동그라미 1이 305조, 동그라미가 366조. 3번은 가등기담보법 10조고 4번은 임목에 관한 법률 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사건 이제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 존속기간이 나왔습니다. 자, 임대차 할 때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 기간을 보장해 주려면 최단기간을 규정한다 그랬고요. 기간을 제한하려면 최장기간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자, 지상권은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될까요? 제한해야 될까요? 지상권은 보장해 줘야죠. 왜? 건물을 소유하는데 최소한도 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단, 최장은 없어요. 요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으로 돼 있어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보다 15년보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건 된다. 이거보다 짧게는 못한다. 이때 요거는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이고요. 요거는 견관 건물 이외의 건물이라서 목조 건물이고 요건 건물 위의 공작물 소유 목적이에요. 요거보다 짧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보다 짧게 못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돼요. 기간도 안 정하고 지상물 종류도 안 정했어. 그냥 각과리 지상권 계약만 딱 했어. 이럴 때는 15년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이 기간을 정해 줍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280조, 281조예요. 됐죠? 최장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100년 되겠죠? 1000년은 돼요. 10,000년은 되겠죠? 영구무한 돼요. 우리 팔라 영구무한도 된대요. 그랬더니 또 영구무한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물어보셔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대법원 가서 영구무한 된다고. 영구무한 된다고. 최장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된다. 두 번째로 이제 기간이 끝나면 갱신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갱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약정갱신이 있고 법정갱신이 있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다 그랬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뭐였었죠? 우리 임대차에서 봤죠?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일단 지상권에는 약정갱신 당연히 가능하고 이건 없고 이게 있어요. 283조. 근데 이게 원조예요. 토지 임차인이 빌려 쓰는 거예요. 이게 원조입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뭐가 원조라고요? 지상권이 있는 게 원조예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상권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지상권자가 뭐부터 청구해요? 갱신. 근데 토지 소유자가 거절을 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상물은 무조건 사야 한다. 거절 못한다.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고 이게 지상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조예요. 이걸 토지 임대차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상 지상권은 존속기간과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뭐 정밀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문 정도 해석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상권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요 나머지하고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다음 주에 개념 잡고 마무리할 테니까 너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은 요번 순환에 너무 머리 썩여가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점유권, 소유권만 머리에 담기에도 우리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406페이지까지 살펴본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